자, 지표부터 보시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있죠. 요 부분 별이 3개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치보다는 낮아졌고, 그리고 예측치보다도 급격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한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쪽이 예상보다 낮고, 그리고 이전보다도 낮다라고 한다면 실업자가 별로 없네, 그 얘기가 되죠. 그럼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금리 인상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밟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표가 좋으면 긴축의 강도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표에 대한 해석 부분은 무조건 긍정적인 걸 해석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응? 그죠? 요 부분도 이제 같이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요 부분도. 요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요것도. 뭐냐면은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인데 마이너스 9.9에서 8.7로 이전보다 낮아졌잖아요. 응? 하락률이. 뭐 예상치 대비해서는 좀 못 미치지만 뭐 어찌됐건 그런 맥락. 결론적으로 요거 이제 그 잘라놓고 요거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 설명 드리고 나서 우리도 이제 종목 들여다 봐야죠. 응? 종목. 자, 요거 올려놓고 종목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20일 미국 지표에 대해서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을 보실 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렇게만 해석하면 됩니다. 지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좋은 지표가 나오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지표가 좋아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 자체는 그게 오히려 문제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금리가 좋은 거는 무조건 좋게 해석을 하자. 금리가 나쁜 거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금리가 좋든 나쁘든 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정리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지표가 나왔다고 치고요. 이거는 나쁜 지표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뭐 딱 하나의 기준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뭐 도덕성의 기준을 못 잡는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시고 판단 능력이 되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죠. 그걸 왜 분류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 좋은 지표라고 이걸 표시를 하고요. 밑에 건 나쁜 지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좋은 지표가 나와서 시장의 지수가 올라갔다. 좋은 지표가 나와서 시장의 지수가 내려갔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쁜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이 오를 때도 있고, 나쁜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상적인 거는 좋은 지표가 나와서 시장이 오르는 게, 이게 정상이죠. 나쁜 지표가 나와서 시장이 내리는 거, 이것도 정상입니다. 지표가 나쁘면 내리는 거고 지표가 좋으면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야, 지금 긴축을 단행하는데 긴축의 속도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야, 지표가 계속 좋으면 금리를 계속 강하게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표가 좋으면 안 돼. 지표가 좋으면 시장이 빠져.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강세를 띄어. 그럼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됐다. 응? 긴축에 대한 그 속도가 느슨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해석은 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비타민을 계속 맞고 있어요. 뭐 포도당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건강이 좋아져. 건강이 좋아지면 당연히 포도당 비타민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퇴원을 해야 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같이 입원한 환자분들하고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가족도 있고 빨리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병원에 있는 분들하고 친해졌다고 해서 그럼 병문안 오면 되는 거지. 거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 건강이 너무 좋아졌어. 퇴원이 앞당겨지는 거 아니야?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요. 건강이 너무 좋아져서 퇴원이 앞당겨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나 이번에 검사했는데 당뇨 수치 무지하게 올라갔대. 퇴원 안 한대.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CPI, PPI는 금리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잡혀나가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CPI, PPI를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나머지 부분 CPI, PPI 나오고 바로 못 나와요. 소매 판매 나오죠. 그리고 미국의 수출입 동향에 대한 지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미시건대 소비자 지수,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또 ISM 제조업 지수, ISM 비제조업 지수 이런 게 나와요.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지표가 나와야지. 이거 지표가 좋으면 금리 가파르게 지금 가파르게 올린데 여기서 뭘 더 이상 얼마나 가파르게 올린다고.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다시 얘기해서 신규 수rop수당 건수가 내일 아침에 시장이 빠지건 오르건을 떠나서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장이 올라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장이 분명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걸 딱 보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해서 그래서 금리 긴축에 대한 속도가 여전히 가파라질 걸로 우려한 미국의 선물이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상승 반전에서 분명히 제가 방송할 때 상승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락 반전하고 있다. 뭔 소리야. 결과물에 왜 갖다 맞추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윤정두라면은 만약에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면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똑같은 해석을 해드렸죠. 지난주에 CPI가 2달 연속 잡히지 않고 근원 CPI가 올라갔어요. 그 윤정두가 개뿔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 1% 마이너스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눈 뜨고 일어났더니 토요일 날 아침 눈 뜨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3%야. 그래 금요일 날 야간 방송 그렇게 하고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가졌다가 토요일 날 공포감에 빠졌을 거 아닙니까? 일요일까지. 근데 일요일 저녁 9시에 방송 시작해서 5시간 교육해드리면서 지금처럼 그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지표 설명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CPI, PPI 다시 해석해 드릴 테니까 지금이랑 똑같이 소매 판매 이런 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냐. CPI, PPI는 잡힌 상태이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만 안 잡혔는데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소매 판매가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건 다시 얘기하면은 경기가 좋아서 지금까지 돈을 뿌려줘서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진 만큼 소비가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났는데 그걸 잡으려고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는데 가파르게 올리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잡혀줬으니 이제 조만간 소비자 물가지수도 잡힐 거다. 아직까지 올라간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처럼 돈을 무지하게 잘 벌어. 어마어마하게 잘 벌어요. 그래서 그 수요를 가지고 있는 쪽이 여전히 소비를 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번에 또 금리를 올리면 그쪽조차도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피는 거다. 그건 잡혀나가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렇게 해석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어떻게 했어요? 폭등이죠. 우리나라 증시 이번 주 내내.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준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작다라는 건 뭡니까? 실업자가 작다라는 거죠. 그게 왜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수가 선물이 좀 내렸다고 엉뚱한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듣다가 그 말이 맞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실업수당이 신규 실업수당에 대해서 예측치 이렇게 23만 명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사실 로또 맞춰? 세 자릿수를 어떻게
또박또박 다 맞힐 거야. 그리고 이것이 실제 발표된 게 예상치보다 올랐든 내렸든 전월 대비해서 올랐든 내렸든 엄청난 변화가 아니면 크게 시장에서는 우려하지 않아요. 움직이던 추세대로 시장의 움직임이 그대로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전 대비해서 실제가 마이너스 8.7이니까 이전 대비해서도 개선이 된 거죠. 마이너스 9.9에서 개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수치들 보시면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뭐 이전이 17.6이었고 예측이 16.0이었는데 2.6으로 뚝 떨어지질 않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말자. 결론은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표가 이제는 나와주기를 기대해야 된다. 아니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며요.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만 올라가면은 스태그플레이션, 남미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화폐 가치 훼손되고. 지금의 기준은요. 올릴 만큼의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물가는 잡혀나가고 있는 중이고 물가 안 잡혔다는데 진짜 네 가지 중에서 PPI 두 가지, CPI 두 가지. 그러니까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 둘 다 하향입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하향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이제 안 잡히고 상향이 됐는데 그거는 우려할 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려할 바 아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전략 자료 부분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거예요. CPI, PPI 그 해석, 그 내용들 그 자료 부분들이 잠시만요. CPI, PPI 자료를 별도로 지금 빼놓은 게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 자료가 없더라도 동영상만 올려드리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동영상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는 시간이 나실 때마다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시면 윤정도 얘기가 매번 똑같아요. 아니 얘기가 바뀌겠어요? 바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이 14일이었죠. 14일 금요일, 16일이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날 야간 방송 해드린 그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좀 보시고 대처를 하시면 시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완벽해지실 거예요. 절대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간 단위에서의 이 수익 범위도 전부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목요일자, 그러니까 일요일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악을 쓰고 걱정 마세요. 끝내줍니다. 되게 좋아요. 라고 했던 링크까지 같이 드릴 테니까 그걸 다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두 번 다시 시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지표가 좋을 때, 지표가 나쁠 때, 시장이 그 결과 뭐 빠졌을 때 올랐을 때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스스로 판단의 능력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제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일단 7번째 방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는데 이 링크 공지사항에 있어요. 공지사항에 있는데 한 번 더 올려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1시간 7분 동안 설명을 해드렸어요. 1시간 7분. 지금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이다.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녹화 떠서 새로 올려드린 거니까 요거 꼭 보세요. 시장 흔들릴 때마다. 오늘처럼 시장 좀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지금 미국 증시 상당히 강세를 띠죠. 만약에 약세로 되돌린다 해도 이거 지금 다 자료 보여드리면서 소매 판매까지 싹 다 보여드리면서 CPI, PPI, 소매 판매, 인플레이션 기대지수 전부 다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 해석이 기대지수가 이러니까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게 아니라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경기가 좋다라는 쪽으로 아주 단순한 해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전략 꾸리기에 좋고 완벽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런 포트의 기준이 나와요. 이 포트의 기준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실적주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35년 동안 주식한 윤정도가요. 이러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실적주의 기준에서 포트폴리오를 편입했을 때 시장의 주도종, 주도주를 다 잡아낼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이 2003년도 512포인트에서 2007년도 2000포인트 넘기는 그 시점의 흐름까지 시장 300% 오를 때 조선주, 특히 지금의 한국조선해양, 그 당시 기준의 현대중공업 그 주가가 15,900원에서부터 55만원까지 3,300% 올라옵니다. 시장 대비 10배 올라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차화정 랠리 때 시장이 900 이탈됐다가 2,200 넘기는, 그래서 150% 올라올 때 차화정, 자동차 정유화학이 시장을 이끌었고, 그중에 기아와 롯데케미칼이 14배 수준의 상승률, 시장 대비 10배 수준. 그게 주도 업종인 거예요. 그게 전부 실적주입니다. 실적주 플러스 어떤 게 있어요? 정책주. 정책주의 기준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항상 성장주들을 끌어줘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되면서 IT 거품이 났었고, 그 다음에 황우석 테마주 해가지고 조화제약 42배, 산성 PNC 57배, 그게 네이버 오른쪽 화면에 띄워져 있을 정도로, 근데 그거를 금융당국이 제재를 안 할 정도로 돈의 힘으로 그렇게 움직였죠. 테마주에, 정책주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2015년 12월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2015년 12월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던 2006년 6월 대비 9년 6개월 기준입니다. 그죠? 9년 6개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났을 때, 그때 그 경기를 누가 이끌었느냐라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IT, 애플을 비롯한 IT, 그리고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종목군들이 이 시장을 견인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이 뒷받침된 흐름이죠. 삼성전자의 2013년도 영업이익이 36조 7천억이에요. 그것을 70% 이상 증가시킨 영업이익을, 소형주들 영업이익 뭐 100억 나오다가 10배 나와서 뭐 1000억. 그러니까 LG노텍이 순이익이 2019년도에 1000억이었어요. 순이익이 2019년도에 1000억. LG노텍이. 그게 지금 1조 1000억이에요. 11배. 10배, 11배. 그런 식의 흐름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36조 7천억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 아닙니까? 그 36조 7천억을 70% 이상 증가시킨 60조 원대의 그런 영업이익까지. 그렇게 실적이 형성되면서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편입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실적 이외에 딱 하나 있다면 정책주입니다. 그래서 정책주의 기준은 미국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이 나눈다 그랬죠. 미국의 정책은 공화당이 들어와요. 그럼 뭐를 육성해요? 그러니까 각 정부마다 공화당과 민주당, 미국의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에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정신 나간 정신병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케이블 경제 TV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등 국가의 1등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공화당 쪽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제 좀 앞에 내세울 후보 10명 중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공화당 내에서는 어마어마해요.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의, 절반 수준에.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양대 진영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일반적인 여론에서 미국의 공화당 정부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요 시절에 방산, 그리고 전통 에너지, 그리고 보수, 원체 이제 보수죠. 보수층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자국의 힘, 이런 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거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어찌됐든 규제를 서로 다르게 가져가죠. 민주당의 경우는 IT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통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통의약품이 아니라 바이오, 이런 식으로 극명히 엇갈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도 잘 보시면 이제 먼저 클린턴 대통령 때 도쿄 의정서,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 협약,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소 매출권,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그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환경을 살펴줘야 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아이들이 훗날 지구에서 살 때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몇 번 교육을 해드렸는데, 미국 쪽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16개의 주, 그리고 석탄에서 2군데에서 오바마 대통령 정부 시절에 2015년도에 그러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석탄업체와 16개의 주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게 2020년 6월 올해 말에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미국의 이제 환경청의 규제가 과도했다, 월권했다, 이런 내용의 판결이 나와요. 즉 양쪽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보수와 진보가 있고 뭐 이렇게 영남과 호남이 있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이고 어머니가 전라도 영암이신데, 예전에는 뭐 선거 때만 되면 시끄러웠었죠. 근데 뭐 저는 그걸 중간에서 보고 자랐고, 또 일본을 좀 갔다 오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 정치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우리가 뭐 이렇게 휘둘릴 필요 있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어찌됐건 그걸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얘기가 되는데, 미국의 지금 민주당 정부의 정책은요, 친환경이죠. 친환경입니다. 공식적으로 정치자금 후원을 그쪽에서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결론은 전기차, 벌써 이미 2020년부터 테슬라의 폭등이 나왔고, 거기에 2차 전지가 연동이 됐고, 그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선을 할 때 민주당 쪽이 조금 더, 박빙이었어요. 박빙이었는데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찌됐건 어느 쪽에서 승리를 해도 뭐 미리 선배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이 이기니까 그 흐름이 한 단계 더 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조정받은 이후에 올해 들어서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는 친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거기에 2차 전지, 이렇게 묶어서 보는 거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쪽은 여러 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 방산 부분에 이제 가장 핵심은 제가 판단할 땐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각 대선 후보들이, 그 당시 대선 후보들이 항공우주청을 만들어서 기술 이양도 해주고 뭐 육성하겠다, 청 자체를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스타트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의 마지막 단계에 미국하고 이제 협의를 잘 이끌어낸 게, 결론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번 새로운 정부가 받아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뭐 어느 쪽에서 선거에서 뭐 이기더라도 우리도 서로 항공우주청 신설해서 기술 이양해주고 다 하겠다. 그 기술 이양이라는 부분이 이제 추진체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주로 로켓을 쏠 정도면 장거리 미사일 추진체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해준 기술 이양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무기 수요가 좀 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증가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기 수요가 증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국가들이 선진 시장에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재래식 무기는. 그 재래식 무기를 여전히 만들고 있고 활성화하고 있는 쪽이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좀 대박을 터트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정부 정책도 정부에서도 동유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수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폭 지원을 하고 있죠.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정부 정책의 기준에는 방산 쪽을 봅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의 수급은 뭐 상당히 뛰어나게 들어와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도 상당했었는데 그쪽은 뭐 정부 차원에서 좀 하나그룹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일단은 대우조선해양 2조 원 그것도 유상증자로 인수할 수 있게 해줬고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 자금은 사실상 빚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로 또 다른 이제 투자 한국항공우주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그 하나그룹이나 금융당국은 아니다 아직 뭐 접촉한 적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정책주의 기준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황우석 테마주 바이오주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도 설정을 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죠. 실적주와 정책주. 그럼 실적주는 눈에 보이시는 것만 믿으시란 말이에요. 자꾸 많은 분들이 윤정두보다 좀 많이 아시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윤정두도 그 깨우친 게 많아요. 예전에는 잘난 척도 많이 해봤고 다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정신병자다. 이게 이제 미국의 국회의원, 미국의 이제 그 하원 의원이 한 명이 민주당 쪽 의원이 한 명이 그 얘기를 했고 또 한 명이 이제 그걸 동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이슈가 됐는데 어디 감히 깜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공론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깜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뭐 서로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 그리고 케이블이라는 거 그래도 방송 매체에서 건방지게 트럼프 대통령 뭐 정신병 1등 국민이 뽑은 1등 대통령 1등 국가의 대통령이 우리가 흔히 그렇게 가십거리를 얘기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보수이고 미국 내 보수층을 어울리다 보니 대외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표출해서 그렇지. 예? 그죠? 어쨌든 간에 윤정두보다 자꾸 이제 많이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윤정두가 이제 그 겪은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철강이면 철강, 윤정두가 IT면 IT, 반도체면 반도체 무지하게 잘난 척 많이 했었어요. 애널리스트 보고서 그냥 가져다가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내 거인 양 떠들어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동차 업체 1차 벤더를 하시는 분께서 회원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조금 전에 얘기한 트럼프 막 뭐라고 했던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돼.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을 건데 그 양반이 뭐 저보다 활동 경력이 없어요. 방송국에서 만나면 대표님 이거 시황 좀 제가 가져갈 수 있나요?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은 걸 아는 체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일반 분들이 듣기에는 그렇구나 했다가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업체 1차 벤더이신 분께서 갔는데 철강 이론 쪽 얘기할 때 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딱 자동차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야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드리면 돼요. 윤정두가 삼성전자를 분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석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증권사에서 이제 그 뭐 애널리스트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뭐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그 단말기 그러니까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단말기를 제가 지금 사용할 수도 없고 2010년도에 우리가 그 단말기를 2대를 썼거든요. 연구원 쓰면서 근데 그게 대당 4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래서 그걸 증권사 애널들이 그걸 보고 지표를 확인하고 이제 보고서들을 또 작성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많이 아는 척 해봐야 좋을 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인정을 하는 게. 그래서 윤정부는 지금도 그때 이후로는 내가 무리해서 이걸 많이 아는 채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 분야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사이버 애널이니까 뭐 제야고수라는 이런 뭐 표현을 쓰니까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하면 된 거잖아요. 실력은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해석,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에 대한 해석, 조금 이따 현대차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해석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에 대한 해석, 분석이 아니에요. 나와 있는 그 호재 악재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이 양분화돼요. 대형사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부정적이다. 지금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한쪽은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 재고가 일부 늘어나지만 이건 금방 소진될 수 있는 재고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저희는 그걸 둘 다 읽어보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눈에 보이시는 실적을 믿고 그렇게 대처하세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하나도 설명을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그 설명 속에서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스스로가 더. 좀 이따 금양 설명할 때도 그 위험고지 해드릴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이렇잖아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이만큼이에요. 하향됐어요. 굉장히 크게 하향돼서도 이만큼입니다. 하이닉스는 상상을 초월하게 하향이 됐어요. 16조 원 이상까지 예상했던 실적, 올해 실적을 10조로 낮춰버렸고, 그리고 내년 실적 17조 이상까지 예상했던 부분을 5조까지 낮춰버렸어요. 영업이익을. 그래도 5조죠. 그래도 5조예요. 근데 이게 하향시킨 이 부분이 너무 크게 하향을 시켰다라는 의견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반대론자 쪽에서는. 어찌됐건. 이 상태에서 5조의 실적을 내는데, 예를 든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하면서 또 LG 에너지솔루션 있지? LG 에너지솔루션. 이번에 실적 대박이에요.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졌어요. 에코프로 BM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이야,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진 실적의 그 올해 예상치가 1조 4천억. 내년에 예상치가 2조 원. 그러고 나서도 또 그 수준입니다. 뭐 저게 이제 또 다시 뭐 4조 이렇게 되진 않아요. 거기다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만약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에서 좀 크게 져버리면, 물론 정책은 뭐 민주당 정부가 끝까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끌고 가겠지만, 만약에 중간 선거가 공화당 쪽에 굉장히 좀 쏠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대선 때 공화당 쪽에 우수할 것으로 추정이 되면, 그러면 정책에 대한 기준, 이 프리미엄도 흔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윤정두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한 발짝 살짝 빼면서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 추가 편입, 재편입, 신규 편입을 하더라도 조심조심, 그리고 여차하면 차익 실현할 것을 기준 잡고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를 올해 하반기에만 4번 편입하고 3번의 전량 차익 실현을 단행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한 가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전년 대비 또 전월 대비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고 해도 그거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좋아진 거고, 지금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평가냐라는 부분을 놓고 봐야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실적이 저평가인가요?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아니죠. 얘도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이버에 76조를 넘기던 시가총액이 이렇게, 60조는 훌쩍 넘기던 셀트리온이 이렇게, 카카오 77조를 넘기던 시가총액 21조로. 그 당시에 시가총액 76조, 60조, 77조 올라갈 때 방금처럼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가서 그 종목이 좋다라고 악을 쓰는 사람의 말만 그냥 들으시고 자기 전에 빠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미끄러지면은 잘라내야 되는데 끝까지 막 버틴단 말이에요. 아유, 네이버 뭐 갖고 있으면 언젠간 돌리겠지. 언젠간 돌릴 수 있지만,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언제? 99년도에. 근데 99년도 9월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올라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고, 한국전력은 지금 20위 밑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되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을, 내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고, 그게 회복될 수 있는 실적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비이성적인 소형주, 테마주, 거래대금도 없는 그런 종목을 사서
손실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 뭐 혹은 소형주가 아니더라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또 크래프튼,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셀트리온 삼형제, 또 시젠, 신풍제약. 그럼 그 종목분들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100% 현금화해서 지금 최대 강한 종목을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분들이 거래를 수반하면서 되돌린다면 그때 돼서 복수 전하시면 되는데, 어느 한 시점부터는 자포자기해요. 에휴, 냅두면 가겠지. 이거 한 2년 냅두면 안 갈까요? 또 응? 멋있는 척 하셔요. 그러지 말아요. 2년 냅두면 가겠습니까? 2년 후에 갈 수 있죠. 왜냐면 물가가 오르니까. 응? 물가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말고 천천히라도 오르니까. 제가 담배 끊은 지가 한 십몇 년 됐는데 하루에 담배를 한 세네 각씩 폈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피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핀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 폈어요. 졸업할 무렵에.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피고. 등치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치 있는 친구들이 좀 있었겠죠. 어찌됐건 그때 제가 담배를 살 때가 솔이 있었나? 솔이 그게 한 500원 했지 않았나요? 지금은 어떻게 되세요? 올랐죠. 담배를 떠나가지고 브라보콘 제가 어릴 때 먹을 때 기억이 한 100원 한 것 같은데. 어? 과자 가격도 다 올랐죠. 라면 가격도 안성탕면이 120원 했던 것 같거든요. 다 올랐죠.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완전한 뭐 그 미국, 일본처럼 뭐 제로금리 선에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되돌림의 흐름은 나올 수는 있어요. 이해되세요? 시장이 지금부터 뭐 5천은 못 가고 만은 못 가겠습니까? 언젠간 가요. 언젠가도 못 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시장이라는 거는 지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안 좋은 종목 퇴출되고 좋은 종목 계속 남아있고 신규 종목 들어오고 인플레이션 효과가 계속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시장 수익률 혹은 시장 수익률보다 못 미치는 수익을 내실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당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주력주에서 수익을 내시겠습니까? 네이버 셀트리온이 나쁜 종목 아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쁜 종목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이 나쁜 종목입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보니 상승과 하락의 기준을 잡았을 때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다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실적주 위주로 보시란 얘기예요. 그거를 자포자기해서 아유 냅두면 가겠지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한국전력만이 아닙니다. SK텔레콤 IT 거품 때 500만 원 넘긴 종목이었죠. 500만 원 훌쩍 넘기고 액분 10분 10주당 한 주로 액분을 해서 50만 원대 액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인수할 때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요. 하이닉스 인수할 때. 그러니까 그런 그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조선주 얘기했잖아요. 조선주. 또 시가총액 그 당시 2위였던 철강.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종목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하이닉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뒷부분에 오늘 그 내일장 공략주에 하이닉스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번 듣는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쪽이 있어요. 작년 그 8월, 9월, 10월에 급락이 나올 때에도 CLSA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거기에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동조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쪽 창구를 활용하는 메이저 매니저들의 차익 실현이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에서 나왔고요. 그에 반해서 미국의 IB 2위인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인 부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밖에 몇몇 증권사도 긍정적으로. 그게 팽팽한 기싸움이었는데 누가 이겼다가 아니라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쪽의 창구를 활용하는 쪽, 또 그쪽이 운영하는 자산,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도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해석이 CLSA가 그 포문을 열어줬고 자기들도 거기에 맞게 그래 반도체 대량 가격 정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이닉스의 전망치를 굉장히 크게 낮춰버렸죠. 근데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처를 했고 결국은 10월 말 저점 9만 원 초반을 찍고 하이닉스의 반등이 3개월 동안에 50%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소형주 잡주하지 마시고 그리고 윤 정도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상한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농담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거의 한 90% 이상의 전문가가 내일 뭐 폭등 종목 주고 뭐 상한가 종목 준다고 해야 사람들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거짓말을 아주 그냥 시뻘겋게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현혹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믿어 못 믿어 하다가 이제 믿어 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야, 내가 수익을 초대박을 내드려야 가입하는구나.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진짜 뭐 은행금리 또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한 달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당장 상한가 줘였고 몰빵할 수 있나?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가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 대비 시장 5% 빠질 때 이런 종목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시장 5% 빠질 때 그래도 플러스예요. 1대 1대1의 비중을 갖고 간다고 치면. 그리고 고점에서 단기 고점 잘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셨다. 그러면은 19% 계좌 비율로 따지면 15%대까지 주력주 비중 이렇게 채우기로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부분은 양분화돼서 의견이 나와요. 지금의 입김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쪽의 의견만 보도자료에 많이 나왔었죠. 그게 언제? 9월 말까지. 그러면 꼭 이제 9월 말에 내 종목이 왜 빠져 하고 들여다보니 보도자료가 너무 심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하이닉스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까지 조금 보태서 말한다면. 근데 실질 현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간 색깔이 공급이라고 치면 이게 수요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반도체 대란이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그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 대란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바뀌었냐? 그럼 뭐 시장이 조정을 받고 또 금리를 급격히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당연히 업황이 반도체만 안 좋아요? 다 안 좋은 거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점에 대한 인식이 잡히고 근데 유독 얘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끄는 전체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이 많은 그런 쪽이다 보니까 집중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과하게 포장된 건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겁이 먼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정상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문제되려면 공급이 빨간색이라고 그랬고 수요가 파란색이라고 그랬어요.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공급이 이따시만큼 늘어나서 수요는 저대로 그냥 멈춰 있는데 공급만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서로들 막 단가 낮추고 치킨 게임 해가지고 힘없는 애들은 퇴출당하는 그런 거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공급자들끼리 문제가 불거져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죄송합니다. 빨간색이 수요고 파란색이 공급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가 공급이 만약에 이제 하여간에 공급이 크게 늘어나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럼 지금의 문제는 이 빨간색이 이제 수요라고 했을 때 이 수요 부분이 경기가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둔화된 거죠. 둔화되다 보니까 파란색과 빨간색 안에 있는 빨간색 그 차이점 어떻게 돼요? 겉에 있는 빨간색을 지우고 공급이 하여간에 이거라고 치고 수요가 파란색이라고 쳤을 때 수요가 공급이 원래 이만큼 있던 것이 수요가 이만큼 있던 것이 수요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간극만큼 뭐가 생겨요? 재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내놓는 쪽은 야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쪽은 야 재고는 어딜 가나 다 쌓여 있어. 그 실적 안 좋은 거 이해해. 정점 찍은 것도 이해해. 다른 쪽도 똑같아. 그런데 IT만 뭐라 하지 마. 너무 과도하게 조정하지 마. 오히려 이쪽은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쪽이고 공급이 제대로 공급을 못해줘서 반도체 대란이라고 표현했던 적이야. 그러면 경기가 안정화돼서 다시 수요가 정상화가 된다면, 다른 쪽도 다 정상화되고 이쪽도 정상화가 된다면 다시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때 그 이전에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이 재고는 바로 소진될 수 있어. 이게 이제 양분화되어 있는 해석 내역 중에 긍정적인 해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 정도 해야 될 거는 그런 해석을 잡아드리는 거야. 무조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조금 일단 금양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금양을. 우리가 지금 쥐고 있고 매매를 하고 가지고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위험 고지는 명확히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 범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대란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시고, 일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세계 경기가 침체가 아닙니다. 둔화가 됐다라는 부분. 근데 실업률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실업 청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업 수당 청구한 걸 보니까 긍정적이죠. 시장 예상치보다도 전월 대비해서도. 그런 식으로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둔화해서 이제는 금리 이제 막바지 단계에 달하면 더욱더 경기는 탄탄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돌리면 하이닉스의 또 반도체 수익 기조 부분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지난 그 10월 저점 찍고 작년 10월 저점 찍고 50% 오른 그 흐름의 목표치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6월 7월 저점 찍고 돌린 게 20%대예요. 그럼 이번에는 지수가 더 많이 미끄러졌죠. 6월 말 저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감안했을 때 하이닉스의 되돌림의 흐름은 상당해질 수 있다. 최근에 거래를 수반하고 돌리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의 그 차트 보시면 거래를 수반하고 강세를 띠는 모습이 연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K 하이닉스 일봉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6월 말 대비해서 이 당시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한번 강하게 20% 수준의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다 이번에도 꺾이긴 했는데 시장의 영향이 있죠. 하이닉스나 반도체 주들이 6월 말 7월 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렇긴 한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는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세게 움직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갔어요. 하이닉스가 50% 올랐으니까. 근데 이번 6월 말 7월에는 가장 먼저 움직였다가 꺾였죠. 시장이 꺾이면서 또 그 이전에 좀 주춤거리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작년처럼 돼야 돼요. 왜냐하면 6월 말 7월보다는 시장의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그렇게까지 저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폭이 없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의 거래량이 지금 가장 최근에 거래량이 수반되고 강세. 거래량이 수반된다는 건 뭐예요? 5MA, 20MA, 5일선, 21선, 또 5주선, 20주선 그 거래량을 수반하고 넘기고,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흘러가는 부분을 거래가 수반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큰 흐름의 기준은 되진 않지만 일단 수급 범위에 있어서 긍정적인 수급 부분이 형성되어져 주고 있다. 뭐 그겁니다. 그래서 개인 누적 수급 보시면 9월 말 저점 찍고 수급이 유입되면서 돌린 흐름이 되죠. 우리는 그래서 하이닉스를 주력으로 넣어두는 거예요. 실적이 어찌됐건 올해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영업이익 2위입니다.
너무 저평가. 반도체 악재는 고정거래처를 봐야 되는데 현물 가격을 놓고 반도체 정점이다, 가격 많이 빠졌다, 그건 의미가 없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현물을 찍어서 길거리에서 뭐 PC 램을 팔고 다니나요? D램을? 아니잖아요. 고정거래처 서버발 D램의 고정거래처 가격의 형성이기 때문에 작년 그 10월 IR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니 우리는 멀쩡한데 우리는 고정거래처하고 계약이 벌써 다 돼 있고 멀쩡하고 업황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는데 왜 외부에서 현물 가격 가지고 날뛰냐 그런 그 뉘앙스를 줬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 시장에서는 이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 월등히 강세. 여러분들이 느끼신 건 뭐예요? 하이닉스가 월등히 약세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요, 월등히 강세입니다. 그죠? 보여지는 것만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동차 부분이 지금 약세로 되는데 조금 이따 이제 차트 보면 설명드릴 거고 뒷부분에 LG화학도 물적 분할 악재라고 했지만 아니 물적 분할이 악재로 작용된 적이 LG화학에 없습니다. LG화학 동영상 올려놓은 거 많아요. LG화학 보시고 1시간 이상짜리 동영상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력주를 이렇게 채우시면 결론적으로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에코프로 이런 종목을 마저 채우세요. 이거는 주말에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뒷부분에 하나솔루션 나와요. 방산 쪽에 한국우주도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들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앞전의 흐름에서 시장이 그 이전에 뭐 5월 달이나 이럴 때 일부 반등 나오고 할 때 그때는 종목군들이 뭐 오늘 변동성이 확장된 한신기계, 또 사료주, 사료주의 한탑 이런 애들. 한탑 지금 시가총액 얼마인가요? 먼저 번 한탑 뭐 시가총액 낮을 때 한 600억 하더라고. 600억. 어제도 깜짝 놀랐다 그랬죠. 모니터링 하다 깜짝 놀란 게 방송에 시가총액 700억짜리를 상한가라고 갖고 나왔어요. 뭐 저도 뭐 이노루스 신규주의 기준에서 한번 교육용으로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짭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뭐 소형주 위주에서의 변동성이 나올 땐 실질 그 매매로 수익을 내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지사 같은 경우도 80만 주뿐이 없어요. 유통 물량이. 그런데 오늘도 몇백만 주 터졌죠. 그럼 우리가 방 안에서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양지사를 못 들어가죠. 우리도 유료 고객분들이 어찌됐건 지금 아무리 작년보다 줄었다고 해도 150명 이상 되시는데 그분들이 한 분당 1,000만 원씩만 들어가도 150명 1,000만 원씩 얼마예요? 15억이 들어가요. 적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장이 좋다라는 거는 7월, 6월 말 7월 저점을 찍고 들어 올릴 때 제차, 태양광, 방산, 에코프로 이런 쪽의 시세가 본격화된 겁니다. 물론 이제 5월 달 바이든 대통령 그 방한할 때 그때 기준에서부터 이미 조금씩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7월 이후 8월 특히 이제 9월 초 본격적인 또 지금 10월에도 2차 전지 탄력적인 흐름 나오죠. 시가총액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시가총액 큰 쪽에서 탄력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이건 좋은 내용입니다. 실질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디 이상한 잡주 하나 계좌에 넣어놓고 300% 수익 났죠. 계좌 그래갖고 뭐 100% 수익 났죠. 지가 하지 왜.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들어갈 군형이 없어요. 결론은 이걸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게 그냥 평균 단가라는 건 뭐냐면 6월 말에 종가입니다. 이게 6월 말 종가. 그러면 방송 보시면은 윤정두도 그렇고 종목 뭐 이렇게 깔아놓고 보여드리잖아요. 그래놓고 아니 무슨 유치원생하고 말장난하는 거 아니고 누굴 속이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대박 난 것처럼 뭐 대박은 났지. 근데 뭐 누적 수익 뭐 1000%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깜빡했는데 이거 내일 빼라 그럴 거예요. 이제 이거는 시가총액 1조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이거 빼야지.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교육한 날 이후에 고점을 잡아서 상승률 저거를 이제 뭐 전체 플러스한 거.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HTS에서 이제 가상계좌를 만들어 놓고 넣어놓는 거예요. 1억 원어치를 6월 말 종가에 넣어놓고 지금 현재 종가가 얼마냐? 현재가 이거. 그럼 얼마 올랐냐? 마이너스 0.88, 0.65, 나머지 수익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중은 대형주, 주력주는 이렇게 20%씩 60%를 대형주로 채우고 수익 종목을 40%로 채웠다. 요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유리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이것만 따라 하셔도 에코프로 전량차익 실현 3번 했다니까요. 7월 중순에 사서 7만 5천 원대 사서 9만 5천 원대 팔고 그러고 나서 9만 원 전후에 다시 사서 11만 원대 중반에 다시 팔고 중후반에 그리고 11만 원 초반에 사서 14만 원대 팔고 그러고 나서 다시 11만 원대부터 지금 재편입해 있는 상태죠. 현대로템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정점 찍을 때 전량차익 실현을 하고 재편입. 근데 지금의 계좌는 그런 수익을 넣은 게 아니라 6월 말 종가 대비 지금의 현재 종가. 그리고 거기에 뭐 여기다 금양의 수익률이 더 높다고 금양을 넣는 것도 아니고 종목을 바꾼 것도 아니고 그대로의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하반기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거 계속 이렇게 냅둘 겁니다. 그러면 10월 달 기준은요. 9월 30일 종가 기준 대비 현재가. 그럼 10월 달에 마이너스인 종목 현대차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10%, SM 오늘도 밀려가지고 7%. 근데 이 세 종목이 하루 이틀 3일이면 다 돌릴 수 있는 등락률 수준이에요. 변동도 있고. 또 그거를 커버해주는 쪽이 하이닉스, LG화학, 하나솔루션, 에코프로. 수익률이 5%를 넘겼었어요. 응?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이 맞았죠.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하나솔루션, 에코프로, SNK 전부 3, 4%씩. 그래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요. 왜? 이 종목군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물적 분할하면서 완벽한 실적이 됐죠. 이제는 더 이상 LG에너지솔루션 적자에도 돈 안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시설비에도. 거기다가 블록들 이슈. 거기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LG화학도. 현대차도 지금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600만 주. 2억 1,300만 주짜리 종목인데. 엄청나게. 얘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왔죠. 실적은요. 어마어마하게 개선됐죠. 미국 정책에 힘입어서 태양광 쪽에. 얘는 이제 정책의 이슈라고 그랬고 정부 정책 그리고 신규 방산 수주 거기에 11%대 매집. 얘는요 7%의 매집. 코스닥 시가총액 5위. 실적이요 저평가는 아니에요. 지수사기 때문에. 그런데 저평가 인식과 함께 들어오는 수급 7%라고 그랬죠. SM은 기관들의 그 매집 평균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22% 매집했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거기에 라이크 기획 쪽에 조기 종료, 계약 조기 종료 올해 말로. 그러면 영업이익이 15에서 20%, 30%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수급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익을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좌 검사 지금 해보면 지금 이 늦은 시간에도 계시잖아요. 이 늦은 시간에도 계시는데 계시는 이유는 수익이 안 나니까 계시잖아요. 그럼 계좌 수익 한 번만 더 볼까요? 야 하반기에 나도 22% 수익 났으면 얼마나 초대박일까 이런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계좌 지금 박살이고 그리고 야 10월 달에 나는 초전 박살인데 왜 쟤는 빨갈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계좌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런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강한 건 대형주.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오는 유가증권 시장 기준입니다.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분류가 안 돼 있어요. 100위부터 300위까지는 중형주는 시장 수익률에 항상 못 미쳤어요. 소형주는 더 심하고
더 심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2015년 12월 종가 기준 잡는 건 말씀드렸죠.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2015년도 거만 먼저 보시면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요. 시장 대비 10배 움직이는 거예요. 코스피 13.09죠. 얘 얼마 움직였어요? 전기전자는 10배 움직이죠. 130%.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많이 움직였어요. 손가락질 받지만 아니에요. 실적 얘기했죠. 상상을 초월하는. 비금속 광물은 그냥 2차 전지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포스코 케미칼. 그러면 6월 30일 종가 대비해서는 시장 5% 빠져 있어요. 대략적으로. 중형주, 소형주는 뭐 더 많이 빠졌죠. 그리고 시장 5% 빠져 있을 때 월등하게 빨간불 내주는 건 뭐예요? 비금속 광물은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 포스코 케미칼. 전기전자 업종 시장 5% 빠질 때 2% 플러스. 철강금속. 우리는 철강금속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월등히 강한 거 섬유유복 시가총액 비중 뭐 얼마나 돼.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다 갖고 있는 거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다 지나고 다 꺾이고 그래놓고 머릿속에는 쇠뇌가 돼 있죠. 이게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그러면서 윤정두를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고. 그럼 6월 말 대비 하반기에 당연히 이런 19개 업종에서 다 10%인데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우리는요. 전기전자.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 2차 전지를 기준 잡자 그랬죠. 2차 전지. 근데 화학에서 5.5 시장 하락률인데 우리는 LG화학, 하나솔루션. 대박이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시장 하락률보다 조금 높습니다만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원체 강했고. 그럼 9월 30일 이후 10월 달의 기준에 시장이 2%대 수익인데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철강이나 비금속 광물,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몰빵해서 나 대박 났어요. 이러면 그건 몇 개월 못 갑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18만 8,500원 찍고 15만 원 이틀 됐어요. 21% 빠졌어요. 초단기간에 시가총액 14조를 넘겼던 애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막연히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면은 카카오 네이버가 되는 거예요. 에이 뭐 한 20% 빠졌는데 에이 이거는 뭐 냅두면 가겠지. 포스코 케미칼도 냅뒀더니 신고가 내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 그게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고점을 놓쳐요. 그러니까 회원가입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10월 달에도 계좌 수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종을 전혀 뜬금없는 업종을 갖고 있으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대형주에서도 잘 보시면요. 이런 종목 올려드릴 때 얼마나 뭐 저런 걸 올려 1조 이상짜리를 그래도 금양이면은 에이 그래 1조 이상이라도 금양 정도는 봐주지 뭐. 지금에 와서 포스코 케미칼 10월 달에 30% 이상 올라오니까 지금에 와서 포스코 케미칼 나도 살 걸. 시가총액 14조 8천억 7,750만 주짜리 종목.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주식수가 몇 주인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런 건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뭐 포장돼 있는 보도자료만 보고 이게 포드하고 계약하면 초대박 나겠다.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무조건 위로 하고 보지는 않아요. 위일 가능성이 8, 90% 되지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GM 쪽의 수주 14조 원에 달하는 그 수주가 지금 15조짜리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럼 1년짜리면은 그 매출이면 매출 대 매출로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3개년치입니다. 3개년치. 그러니까 주가에는 다 반영돼 있다. 주가에는 저평가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시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 잡아서 대박 내셔야죠. LG화학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지금 수익 대박이죠. 하이닉스 손가락질하지만 시장 대비 강하죠. 이런 종목 같이 가셔야 됩니다. 저런 종목 다 팔아서 산 종목군들이 훌륭하게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까? 혹은 수익 완벽하게 낸 종목이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없죠. 분명히 1월
10월 20일에도 목요일에도 현대차, 포스코, 뭐 당연히 LG와 다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했는데 안 보시잖아요. 시가총액 700억짜리 이런 거 방송 갖고 나서 대박입니다 하면 그거 보시잖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후회하고. 그러고 와서 대표님 저도요. 종목 주세요. 응? 그러면 종목을 이렇게 주력주를 드리면 그거 말고요. 한 방에 원금 회복할 종목 주세요. 제발 좀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응?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런 수익이 부럽다면 10월에만 지금 상한가 종목이 아니라 상한가 횟수가 한 10번 나온 것 같은데 휴마시스 2번 상한가, 이노루스 2번, 양지사, 금양 또 뭐 있죠? 상한가 종목이 꽤 많아요. 10월에. 언제든지 상한가 잡을 수 있어요. 왜 못 잡아요? 다만 비중을 많이 못 실으니까. 그리고 희한하게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께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한미 글로벌만 교육만 하면 폭등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자 쌓인 1% 교육입니다. 매수. 그러면 꼭 순조리야.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육받고 저렇게 이제 수익 내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계시죠. 예쁜 공디님 또 우리 주린 열공님 계시죠.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다. 여러분들 그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 올려드리고 또 윤정두가 누군지도 아셔야 되니까 지금 오늘은 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윤정두가 누군지 네이버 또 조선인물 검색에도 검색을 해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그 기준점을 어떻게 내가 설정을 할까,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를 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적인 그 기준점을 실적주 먼저 잡아내시고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을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꼭 그대로 기준 잡으셔서 유료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좀 수익 내시고, 그리고 종목은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변동성 종목, 상한가 갈 종목을 달래서 그러는 거지,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따라가시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 부분은 아까 올려드렸잖아요. 포스코 전략 부분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수익률 대 1위한 부분에 저런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 자체, 저거 세계 기록입니다. 7,681%는 세계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주력주 포트폴리오 전략은 뭐 어제까지도 계속 올려드렸는데 영상을 어제 수익률보다 오늘은 많이 빠져내려갔어요.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에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포트폴리오 VIP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수익 내시고, 지금 여기에 수익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수익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변동성 종목 4일 만에 뭐 몇 프로? 98% 수익 냈다는 그 뭐예요? 그 이노룰스 이런 종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종목을 하나씩 보셔야죠. 당장 이제 내일장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그런 종목, 그 포트를 채우셔야 될 종목, 그 종목군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양부터 해서 오늘은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뭐 이런